석유가 넘치는 나라에서 시민들이 새벽 3시에 빈 물통을 들고 줄을 선다. 전쟁이 아니라 물이 국가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란에서 벌어지는 위기의 중심에는 미사일도, 제재도 아닌 바로 물이 있습니다. 지금 테헤란에서는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도 테헤란은 인구 500만 명이 사는 거대한 도시인데 이 나라의 대통령이 떨리는 목소리로 사실상 폭탄 선언을 내놓았습니다. 비가 계속 오지 않으면 모두가 테헤란을 떠나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한 겁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수도를 버릴 수도 있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한 셈입니다. 이란을 진짜 무너뜨리고 있는 것은 미사일도, 드론도, 경제 제재도 아닌 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선 현재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테헤란 도심에 물을 공급하는 댐은 5곳인데 평균 저수율이 지금 5%밖에 되지 않습니다. 숫자만 보면 실감이 안 날 수 있지만 중동에서는 보통 저수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지면 이를 사실상 죽은 물로 봅니다. 바닥에 가라앉은 흙탕물과 각종 찌꺼기가 섞여 사람이 마시거나 쓰기 어려운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핵심인 라르댐은 저수율이 1%까지 떨어지면서 바닥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물 공급원으로서의 기능을 거의 상실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2의 도시 마슈아드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인구 400만 명이 의지하는 이 도시의 댐 4곳은 전체 저수량이 3%도 남지 않았습니다. 작년과 비교해 강수량이 얼마나 줄었는지 보면 상황이 더 선명해집니다. 작년에 27mm 정도 내렸던 비가 올해는 겨우 0.4mm에 그쳤습니다. 사실상 비가 내리기도 전에 공중에서 사라진 것이나 다름없는 수준입니다. 심지어 이번 가을 테헤란에는 비가 단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기상관측 100년 만에 처음 있는 일로 알려지면서 현지 사회도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란 전체로 시야를 넓히면 더 암담합니다. 주요 댐 19개는 사실상 바닥났고 40개가 넘는 도시에서는 물 배급이 시작됐습니다. 정부는 밤 12시부터 아침까지 수압을 낮춰 물이 아주 조금씩만 나오게 하는 이른바 조용한 단수를 이미 열흘째 진행해왔다고 합니다. 국민에게 공식적으로 단수를 알리기도 전에 수도꼭지부터 메말라 있었던 셈입니다. 테헤란 남쪽 지역에서는 수도꼭지를 아무리 틀어도 물이 나오지 않는 일이 이어지면서 민심도 극도로 악화됐습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의 발언은 그런 공포를 더욱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는 물을 아무리 나눴어도 하늘에서 비가 내려주지 않으면 이제는 정말 방법이 없다고 털어놨습니다. 상황이 더 나빠지면 1,500만 시민이 정든 테헤란을 떠나야 할 수도 있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한 나라의 수도에서 1,500만 명을 한꺼번에 이주시킨다는 것은 근현대사 전체를 통틀어도 보기 드문 일입니다. 전쟁도 아니고 핵사고도 아닌데 단지 물이 없어서 수도를 비워야 한다는 말이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것입니다. 시민들의 일상은 이미 심각하게 무너졌습니다. 한 이란 여성은 외신 인터뷰에서 이제 화장실 용도로 쓸 개인용 물탱크를 사러 가야겠다고 말했습니다. 래퍼 바파다르는 물이 나오지 않는 부엌 수도를 직접 찍어 소셜미디어에 올리며 답답함을 호소했습니다. 영상 속 짧은 한마디, 5시간째는 지금 이란 시민들이 느끼는 절망을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한편 온라인에서는 이스라엘이 특수기술로 구름을 빼앗아갔다는 음모론까지 퍼지고 있습니다. 테헤란 시의회 의장까지 나서 시민들에게 함께 기후제를 지내자고 말하는 상황도 전해졌습니다. 첨단 과학의 시대에 국가 지도층이 기후제를 입에 올릴 정도라면 그만큼 상황이 벼랑 끝에 와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위기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지금의 혼란은 단순히 비가 오지 않는 자연적 가뭄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세계 4위의 산유국이 왜 시민들에게 마실 물조차 안정적으로 공급하지 못하는지 그 구조를 봐야 합니다. 수십조 원어치의 석유를 팔면서도 100년도 넘은 낡은 수도관 하나 제때 바꾸지 못한 나라의 우선순위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민을 위한 물 인프라에 투입됐어야 할 막대한 자금이 다른 곳으로 흘러갔다는 비판도 큽니다. 본문에서 제기되는 핵심 주장은 분명합니다. 레바논의 헤즈볼라, 가자의 하마스, 예멘 후티 반군 같은 무장단체 지원과 핵무기 개발, 그리고 주변국과의 전쟁이 물 문제를 악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전쟁은 이 위기를 더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2026년 3월 초 미군이 캐슘 섬의 담수화 시설을 정밀 타격했을 때 이란 외무장관이 직접 피해 규모를 확인해줬다고 전해집니다. 이 시설이 멈추면서 인근 30개 마을의 수돗물이 한꺼번에 끊겼습니다. 캐슘 섬은 페르시아만 한가운데 있는 섬이라 육지와 사정이 다릅니다. 바닷물에서 염분을 빼 식수로 만드는 담수화 시설은 그곳 주민들에게 사실상 생명선입니다. 그런데 그 시설이 공격을 받으면서 물줄기가 끊어진 것입니다. 이어 3월 말에는 이란 서부 후제스탄주의 핵심 수원지도 미국과 이스라엘의 연합 공격을 받았다는 설명이 이어집니다. 후제스탄은
원래 이란에서 물이 가장 풍부한 지역으로 이란 최대 강인 카룬강이 흐르는 곳입니다. 그 지역이 공격받았다는 점에서 충격은 더 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테헤란의 기름 창고가 이스라엘 공습을 받아 폭발하면서 도시 전체가 매연에 뒤덮였고 하늘에서는 검은 산성비 같은 장면까지 이어졌다는 묘사가 나옵니다. 에너지 시설이 무너지면 전기가 멈추고 전기가 끊기면 물을 끌어올릴 펌프가 멈추며 결국 가정의 수도꼭지까지 멈춥니다. 이 모든 것이 도미노처럼 연결돼 시민들의 일상을 압박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란도 보복에 나섰다고 합니다. 바레인의 담수화 시설을 드론으로 타격했고 쿠웨이트의 발전소와 물공장도 동시에 공격했다는 서술이 이어집니다. 쿠웨이트에서는 전력선 6개가 한 번에 불타면서 도시 기능이 마비됐고 민간인 피해까지 발생했다고 합니다. 유엔 식량 계획은 이런 물전쟁이 계속되면 5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굶주림에 내몰릴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그렇다면 찬란한 문명을 가졌던 이 나라가 왜 여기까지 몰렸을까요? 원래 이란은 고대부터 물 관리만큼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알려진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수십 년 동안 조상들이 물려준 시스템을 스스로 무너뜨렸다는 것이 이 글의 핵심 문제의식입니다. 이해를 위해 기억해야 할 포인트는 하나입니다. 이란은 3000년 동안 이어온 물 관리 노하우를 불과 60년 만에 뒤집어버렸다는 점입니다. 그 중심에는 카나트가 있었습니다. 카나트는 높은 산비탈에서 경사진 땅굴을 파 지하수를 마을까지 자연스럽게 끌어오는 시스템입니다. 전기가 필요한 펌프 없이도 중력만으로 물이 흐르기 때문에 효율적이었습니다. 물이 땅속 깊은 곳을 지나니 증발과 오염의 위험도 적었습니다. 하늘이 허락한 만큼만 물을 꺼내는 구조였기 때문에 쉽게 마르지 않는 영원한 샘물이라는 별명도 붙었습니다. 이런 기술이 이란 전역에 7만 개나 있었다고 하며 전체 길이를 합치면 지구 10바퀴를 돌고도 남는다고 합니다. 테헤란과 이스파한 같은 도시가 사막 한복판에서 번영할 수 있었던 이유도 이 카나트 덕분이었습니다. 로마의 수도교가 오늘날 유적이라면 카나트는 최근까지도 실제로 사람들을 먹여 살렸던 살아있는 유산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유산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1950년대 기름으로 돌아가는 강력한 전동 펌프 우물이 들어오면서 비극이 시작됐습니다. 새로 판 우물들이 지하수를 대량으로 끌어올리자 원래 카나트로 흘러가야 할 물길이 말라버렸습니다. 마치 수천 년 된 큰 나무 옆에 거대한 빨대를 꽂아 수분을 모두 빼앗는 것과 같은 구조였습니다. 결국 나무도 마르고 빨대도 나중에는 빨아들일 물이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우려는 현실이 됐습니다. 1960년대 팔레비 국왕은 근대화를 명분으로 대형 댐을 58개나 지었습니다. 그 덕분에 이란은 세계적인 댐 건설 국가가 됐지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계산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란의 작은 강들은 거대한 댐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약하고 규모도 작았습니다. 강물을 억지로 가두자 증발량만 크게 늘었고 하류의 습지는 빠르게 말라갔습니다.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에는 물관리 정책이 더 극단으로 치달았습니다. 서방의 압박에 맞서 먹거리를 자급자족하겠다는 정책이 추진되면서 물이 부족한 사막 국가에서 밀과 수박, 심지어 쌀까지 대량 재배하려 들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40년 동안 이란 전역에 우물이 100만 개 넘게 파였고 그중 상당수는 불법 우물이었습니다. 혁명 수비대가 이를 묵인하거나 비호하며 이익을 챙겼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결과적으로 나라 전체 물의 92%가 비효율적인 농업에 쓰였고 정작 농업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 남짓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경제의 10%를 차지하는 산업이 물의 92%를 쓰는 구조는 누가 봐도 비정상적입니다. 여기에 이른바 물 마피아로 불리는 권력 카르텔이 등장합니다. 혁명 수비대 산하 건설사 카탐 아람비아는 이란 건설 시장의 핵심 세력으로 거론됩니다. 이들은 환경 파괴는 아랑곳하지 않고 돈이 되는 대형 댐 사업을 닥치는 대로 추진해왔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왜 거대한 댐에 집착하느냐는 질문에는 규모가 커야 이권도 커지고 자금 흐름을 숨기기 쉽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따라붙습니다. 정권과 가까운 기업과 공장에는 물을 우선 공급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인프라 유지와 지하수 감시는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돈이 되지 않는 터진 수도관술이나 지하수 감시는 관심 밖으로 밀려난 것입니다. 그 결과 지난 20년 동안 이란에서 사라진 지하수는 한국의 소양강댐 저수량의 73배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는 자연이 다시 채울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넘어선 규모로 사실상 되돌리기 어려운 상태라는 뜻입니다. 지하가 비자수도 테헤란은 1년에 30cm씩 가라앉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기준치의 60배가 넘는 속도라고도 설명됩니다. 중동의 진주로 불리던 우르미아 호수는 말라가고 생명을 준다고 여겨졌던 자이안데르드 강도
거의 죽은 강처럼 변했습니다. 절대 권력자인 하메네이 역시 10년 전부터 물 문제를 경고해왔지만 실제로 달라진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주요 언론은 이 상황을 예견된 인재라고 비판해왔습니다. 물 인프라에 들어가야 할 돈이 여전히 무장단체 지원과 미사일 개발로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한 유명 대학 연구팀은 최근 학술지에서 이 사태를 정치적 무능이 부른 물의 파멸로 규정했다고도 전해집니다. 하늘이 비를 안 내린 기후탓만이 아니라 정치권의 잘못된 선택이 나라를 망쳤다는 결론입니다. 밖에서도 이란의 물줄기를 죄는 나라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이 강상류의 파시단 댐을 완성하고 수문을 통제하기 시작했다는 설명입니다. 이 댐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이란 동부로 들어오던 물의 80%가 탈레반의 손에 좌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마슈아드 시민 400만 명의 생명선이 사실상 탈레반의 결정에 달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 물길 문제를 두고 양국 군대가 국경에서 실제로 충돌한 적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안에서는 스스로 물을 고갈시키고 밖에서는 이웃이 물을 조이며 하늘에서는 비까지 오지 않는 삼중고가 겹친 셈입니다. 이 상황을 이해하려면 겉모습이 아니라 구조를 봐야 합니다. 그래서는 이를 삼중 자물쇠에 비유합니다. 세 개의 자물쇠가 서로 얽혀 있어 하나를 억지로 열려고 하면 나머지 둘이 더 강하게 잠기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자물쇠는 기후변화입니다. 이란의 기온 상승 속도는 전 세계 평균보다 2배나 빠르다고 설명됩니다. 비는 예전보다 덜 오더라도 한꺼번에 쏟아져 저수지에 담기기 전에 흘러가 버립니다. 이를 막으려면 폐수 재활용이나 첨단 관계 시설 같은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두 번째 자물쇠가 등장합니다.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 때문에 이런 첨단 장비를 돈이 있어도 구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외국 자본도 끊기다시피 하면서 낡은 시설을 고치려 해도 부품조차 구하기 힘든 상황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재를 풀면 되지 않느냐는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세 번째 자물쇠가 막아섭니다. 제재를 풀려면 핵무기를 포기해야 하는데 혁명수비대에게 핵은 체제의 생명줄과도 같다는 해석입니다. 게다가 이들은 이미 물사업 이권에도 깊이 얽혀 있어 현재의 구조가 바뀌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결국 이 세 자물쇠가 서로 꼬리를 물며 이란 전체를 감옥처럼 가두고 있는 셈입니다. 돈의 흐름을 보면 이 구조는 더 분명해집니다. 이란 정부 재정에는 거대한 블랙홀이 두 개 있다는 설명이 나옵니다. 하나는 혁명수비대가 장악한 토목사업 이권이고 다른 하나는 국경 밖 무장단체 지원과 비밀 핵개발 비용입니다. 돈이 이 두 곳으로 빨려 들어가고 나면 국민이 마실 물을 관리할 재원은 남지 않습니다. 지금도 바닷물을 정수해 내륙으로 보내는 수조 원짜리 사업에 집착하는 이유도 비슷하다는 분석입니다. 조상들의 카나트를 복원하는 일은 큰 돈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정치인과 건설업계의 관심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물보조금이라는 역설적인 정책도 문제를 키웠습니다. 정부는 민심을 달래기 위해 농민에게 물과 전기를 거의 공짜나 다름없는 가격으로 공급해왔습니다. 물이 거의 공짜라면 굳이 비싼 돈을 들여 절약 기술을 도입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많이 쓰는 쪽이 유리한 구조를 정부가 세금으로 떠받치고 있었던 셈입니다. 외부 제재까지 겹치면서 효율적인 농기계는 들여오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지하수만 더 빠르게 파괴됐습니다. 이제는 차원이 다른 공포가 열렸습니다. 바로 물의 무기화입니다. 식수시설이 폭격당하는 것은 석유시설이 공격받는 것보다 훨씬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기름은 다른 나라에서 사오거나 전기로 버틸 수 있지만 물은 단 하루도 대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걸프 지역 국가들은 식수의 90% 이상을 담수화 시설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카타르는 99%, 쿠웨이트와 바레인도 90% 이상을 이 시설에 기대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거대한 플랜트가 해안가에 몰려 있어 공격받기 쉬운 위치에 있다는 점입니다. 한번 멈추면 그나마 남아있던 숨통까지 끊길 수 있습니다. 전문가 보고서에 따르면 이런 시설이 타격받을 경우 단 3일 만에 국가 전체 식수가 바닥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옵니다. 이란 내부의 분노 역시 메마른 수도꼭지에서 시작됐습니다. 최근 이란 전역을 뒤흔든 대규모 시위도 겉으로는 물가나 환율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가장 강하게 저항한 곳은 수년째 물 배급을 받던 남부 지역이었다는 설명입니다. 후제스탄 주민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는 목이 마르다고 외치며 거리로 나왔습니다. 정부가 물 배급차를 보내는 것은 곧 기본적인 생명선조차 보장하지 못한다는 자백처럼 비칠 수 있습니다. 국가가 최소한의 공공서비스를 포기하는 순간 시민의 인내는 분노로 바뀌고 정권의 정당성은 흔들리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물은 단순한 자원이 아니라 전략 무기가 됐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란의 수도시설을 겨냥하는 것은
이란이라는 엔진의 냉각수를 빼는 것과 같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군대도 물이 없으면 버틸 수 없고 시민이 분노에 들고 일어나면 정권은 안팎에서 동시에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상대의 가장 약한 고리를 정밀하게 노리는 전략적 급소가 물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지하수 고갈이 부르는 물리적 붕괴입니다. 지하수를 과도하게 퍼올려 땅속이 비면 그 위에 집과 도시도 버티기 어렵습니다. 땅이 가라앉으면 수도관과 가스관은 찌그러지고 건물 기둥에도 균열이 생깁니다. 물 부족으로 시작된 위기가 이제는 도시의 뼈대 자체를 무너뜨리는 재난으로 번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시작된 인프라 붕괴의 도미노는 첨단 기술로도 쉽게 멈추기 어려운 상태라는 지적입니다. 여기에 기막힌 타이밍도 겹쳤습니다. 2026년 2월 말 전쟁이 터지기 딱 하루 전 이란과 서방의 핵 합의가 거의 마무리됐다는 속보가 전해졌다고 합니다. 이란이 핵 개발을 멈추고 검증도 받겠다고 약속하면서 제재 해제와 함께 평화의 문이 열릴 수도 있다는 기대가 나왔습니다. 만약 그 합의가 실제로 작동했다면 물 문제를 해결할 돈과 기술이 들어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의 문은 폭격과 함께 닫혔다는 해석이 뒤따릅니다. 그것이 단순한 우연인지 의도가 깔린 타이밍인지는 각자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란에는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글은 몇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가장 현실적이지만 우울한 시나리오, 느린 붕괴입니다. 전쟁이 어느 정도 잦아들어도 정권은 그대로이고 제재도 유지되며 해마다 물 부족이 반복되는 미래입니다. 여름마다 수돗물이 끊기고 농사를 포기한 농민들은 도시 빈민가로 밀려들며 마을은 비고 젊은 세대는 나라를 떠나는 악순환이 굳어질 수 있습니다. 학자들이 말하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거대 유령 국가가 되는 길이 바로 이 시나리오입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글은 아랄해의 비극을 떠올립니다. 소련 시절 강물을 무리하게 돌려 면화 농사를 짓다가 세계 4위의 큰 호수를 사실상 사라지게 만든 사건입니다. 당장의 경제적 이익에 눈먼 권력이 자연의 경고를 무시한 결과 거대한 호수는 소금먼지 날리는 사막으로 변했고 주변 사람들은 독성먼지와 산업 붕괴 속에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글은 지금 이란에서 비슷한 조짐이 나타난다고 봅니다. 다만 아랄해는 호수 하나의 문제였지만 이란은 국가 전체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는 점에서 더 심각하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급성 충격 시나리오입니다. 전쟁이 통제 불능으로 번지면서 중동 전체의 물 인프라가 미사일 공격을 받는 경로입니다. 이란 군장성들은 이미 자신들을 건드리면 걸프 지역 모든 물공장을 가루로 만들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고 합니다. 이란이 실제로 주변국 담수화 시설을 본격적으로 공격하면 그날로 중동판 대재앙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카타르처럼 식수의 99%를 담수화 시설에 의존하는 나라는 단 며칠도 버티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는 1991년 걸프전 당시 이라크의 사례와도 겹칩니다. 연합군은 이라크의 전력망과 정수시설을 정밀하게 파괴했고 그 결과 전쟁 이후 깨끗한 물이 사라지면서 콜레라 같은 전염병이 퍼졌습니다. 수십만 명의 아이들이 오염된 물과 식수 부족으로 목숨을 잃는 비극이 이어졌습니다. 글은 지금 이란의 상황이 당시 이라크보다 더 취약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세 번째는 체제 전환 시나리오입니다. 목마름과 배고픔, 전쟁 공포가 임계점을 넘으면 결국 민중이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1979년 혁명 이후 최대 규모의 시위가 벌어지고 있고 최고 지도자의 정당성도 약해진 상태에서 물 문제까지 해결하지 못한다면 분노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지 않으면 물도 없다는 인식이 퍼지는 순간 이란 정치가 예상 밖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는 시리아 내전이 언급됩니다. 시리아도 내전 전 몇 년 동안 기록적인 가뭄으로 농촌이 붕괴했고 150만 명의 농민이 도시로 밀려들면서 실업과 불만이 쌓였습니다. 거기에 작은 시위가 겹치며 결국 끔찍한 내전으로 번졌습니다. 학자들은 이 가뭄을 전쟁의 직접 원인이라기보다 위협을 증폭시킨 요인으로 해석합니다. 글은 지금 이란의 농촌 붕괴와 도시 집중 현상이 시리아와 닮아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절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남아공 케이프타운의 사례도 등장합니다. 몇 년 전 케이프타운은 도시 전체에서 물이 끊길 수 있다는데 이 제로 직전까지 갔지만 시민들이 하루 50리터만 쓰기로 약속하고 정부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모델이 지금의 이란 체제에서 가능하냐는 점입니다. 국민의 입을 막고 정보를 숨기는 권위주의 체제에서는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국 물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민주적 시스템이 먼저 필요하다는 역설적인 질문이 남습니다. 가장 어두운 네 번째 시나리오는 대규모 난민 발생입니다.
가뭄이 계속되고 전쟁으로 수도관까지 파괴되면 이란의 9천만 명은 생존을 위해 국경을 넘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정부가 수도 이전을 언급하고는 있지만 전쟁 중에 그 막대한 비용을 어디서 마련하겠느냐는 회의도 큽니다. 게다가 새로 가려는 지역도 물 부족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결국 불구덩이를 피해 물 없는 곳으로 가는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이 모든 시나리오는 결국 중동 전체의 안보 구조를 바꾸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미 위기를 체감하고 물공장 보호에 100조 원 넘는 자금을 투입하기 시작했다는 설명도 나옵니다. 이제 중동에서 가장 중요한 안보 자산은 전투기나 미사일이 아니라 담수화 시설이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앞으로는 이 시설을 지키기 위해 드론 방어망을 구축하고 군대를 배치하는 새로운 안보 경쟁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석유가 아니라 물이 권력의 상징이 되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물론 반론도 있습니다. 첫째, 결국 비만 오면 해결될 일을 과장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입니다. 실제로 이란도 과거 가뭄을 겪었지만 비가 내려 위기를 넘긴 적이 있습니다. 이번 겨울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다면 테헤란의 급한 불은 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댐의 수위가 오르는 것과 지하수가 회복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말합니다. 이미 사라진 소양강댐 70배 분량의 지하수는 비가 온다고 곧바로 돌아오지 않으며 회복에 수백 년이 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비는 일시적 진통제일 뿐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수술은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둘째, 수도시설 공격은 고의가 아니라 전쟁 중 불가피하게 벌어진 부수 피해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미군과 이스라엘의 공식 문서에서 타격 목표는 군사기지나 핵시설이지 물공장이 아니었다는 점을 근거로 듭니다. 그러나 현대전에서 에너지를 끊는 것은 곧 물을 끊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반론도 제기됩니다. 정유시설을 타격해 전기를 멈추게 하면 결국 물펌프도 멈춘다는 사실은 이미 30년 전 걸프전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는 논리입니다. 직접 쏘지 않았다고 해서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셋째, 이란도 똑같이 주변국의 민간 물시설을 공격했는데 왜 피해자처럼 말하느냐는 날카로운 지적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란의 드론 공격으로 주변국 민간시설이 피해를 봤다는 내용도 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글은 본질이 누가 먼저 쐈느냐보다 물의 무기화라는 흐름 자체가 중동의 1억 명이 넘는 민간인을 동시에 위협하고 있다는 데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어느 한쪽만의 승리로 끝나는 게임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파멸할 수 있는 위험한 도박이라는 것입니다. 넷째, 기술이 발전하면 결국 물 문제도 해결되는 것 아니냐는 낙관론이 있습니다. 사우디가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있고 담수화 기술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란의 핵심 문제는 국가물 사용량의 92%가 농업에 몰려있다는 구조에 있습니다. 기술로 정화한 물은 너무 비싸서 농업용으로 쓰기 어렵고 결국 도시민의 갈증은 달랠 수 있어도 농업과 경제의 위기까지는 해결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란은 제재 때문에 최신 기술에 접근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이란의 현실은 수십 년 동안 방치된 물 부족이라는 구조적 재앙 위에 전쟁이라는 충격이 더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물은 상대를 굴복시키는 무기가 되어 중동 전체의 평화를 흔들고 있습니다. 이란 정권이 자초한 측면이 큰 것은 분명하지만 전쟁이 그 상처를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키운 것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이 복잡한 충돌 속에서 가장 큰 대가를 치르는 것은 수도꼭지만 바라보며 비를 기다리는 평범한 시민들입니다. 이란은 3000년 전에 이미 카나트라는 놀라운 친환경 물관리 기술을 만든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를 전파하던 나라가 어쩌다 불과 70년 만에 자기 손으로 그 유산을 무너뜨리게 됐을까요? 지금 이란을 무너뜨리는 진짜 원인은 하늘에서 내리지 않는 비일까요? 욕심의 눈먼 권력일까요? 아니면 수자원을 전략적으로 겨냥한 외부의 공격일까요? 그리고 이 문제는 결코 이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도 이미 유엔이 우려하는 물 스트레스 국가 목록에 올라 있습니다. 중동의 담수화 시설이 공격받는다는 것은 곧 전 세계 에너지와 물류망에 충격이 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란의 물전쟁이 일으킬 나비 효과는 우리 식탁 물가와 지갑 사정에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